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42부 비극의 장군 신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592년 5월 17일 임진강 전투는 조선군의 참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요, 탕금대 패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반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누차 강조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역사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역사 전공자고 오랫동안 이제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전공자하고 비전공자가 어디서 갈리냐면 여기서 갈려요. 아무리 우리나라 역사라 하더라도 자국의 역사라 하더라도 전공자들은 되게 그거를 몸이 건조하게 쳐다봐요. 감정이입하지 않고. 그런데 비전공자들이 보통 이제 어떠냐면은 감정이입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감정이입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래도. 그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국사인데 웬만하면 우리나라 역사 좀 좋게 포장하고 싶어 하죠. 그죠? 창피한 거는 감추고 좀 줄이고 싶어 하고, 좀 자랑스럽고 위대했던 순간은 크게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역사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게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도록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진짜 좀 더 높은 경지로 올라오고 싶으면은 감정적인 것들은 좀 최대한 억누르고,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최대한 억누르고 바라봐 주시는 것을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재밌는 얘기 듣고 지식을 확충하고 그런 수준에서 머무실 거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높은 경지로 올라오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런 감정들을 좀 억누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칠푼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탕금대 전투에서 중앙의 주력군이 완전히 다 공중 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선이 정말로 허약한 나라였다면은 여기서 망했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망하지 않고 다시 반격작전을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조선이 허접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전투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졌다는 이유만 가지고서 조선은 굉장히 허접한 나라다. 이때 망했어야 된 나라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가 쉬운데 그건 되게 감정적인 평가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탕금대에서 말아먹고서도 다시 또 이런 대규모 반격 작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뒷심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탕금대 패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반격 작전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어쨌든 가슴 아픈 역사가 또 나오죠. 이 임진강 전투에서도 대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임진강 전투의 포인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서두르지 않는 거였어요. 너무 성급하게 굴지 않고 차분하게 전력을 집중시킨 다음에 삼도 근황병과 임진강에 있는 방어선이 서로 공조체계를 이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본군을 포위를 해서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본군이 피로도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예봉이 여전히 날카로운 상태예요. 그리고 예봉이 날카로운 적과의 교전을 피하라는 것은 이건 병법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수도 한양을 빼앗겼다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 여기서 진짜 선조가 아주 큰 실책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선조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것들을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이후로도 그렇고. 근데 걔 중에 몇 가지 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한 게 있고 실수한 게 있는 건데 우리가 실수한 것만 가지고서 얘는 무능한 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이고 이건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자제해야 돼요. 이런 해석은. 그래서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잘한 점은 왜 그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잘못된 점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런 이면을 보고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우리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선과 악으로 나눠서, 유능과 무능으로 나눠서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역사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댓글에 감정적인 댓글 달릴 거야, 아마. 아니, 뭐, 첫걸음부터 뭐 다 많이 갈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차근차근 더 연습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조선군의 상황은 최악이죠. 앞에는 일본군, 뒤에는 임진강.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었어요. 자, 여기서 조선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진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어떻게 해서든 전력을 집중해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서 탈출을 한 후에 어느 쪽 방면으로 도망가면 되냐면은 임진강 상류 쪽, 이게 한탄강하고 좀 합류하는 지점인데 오늘날 연천에 있어요. 바로 그 대탄이라는 그런 여울이 있는데 그쪽을 지키고 있는 이양원과 신각이 있는 부대로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일한 선택지예요, 이때 당시에. 뒤로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실제로 탕금대 전투 때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신할과 유국량이 이끌고 갔던 도강군은 평안도 국경지대를 수비를 했던 여진육과 전투로 단련된 강병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작전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거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었는데 과연 신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일본군, 뒤에는 임진강. 이렇게 양쪽으로 포위당한 조선 측 도강군 입장에서는 현재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 지금 탈출로를 뚫고서 도망치는 것밖에 없는 건데, 이런 판단 하에 조방장이었던 유국량이 신하를 향해서 서둘러 포위를 뚫고 탈출해야 된다고 외치게 됩니다. 유국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백전노장이었고 전투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벌써 감을 딱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유국량이 신할에게 지금 그나마 포위가 덜 완성됐을 때 빨리 여기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신할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한번 기록을 통해서 볼게요. 극량이 신할을 부르며 진을 거두어 퇴각하려고 하였으나 신할이 응하지 않고 끝내 죽었다. 여기서 또 이제 가슴 아픈 장면이 또 나오는데, 유국량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지금 빨랑 퇴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할은 지금 좀 어떤 생각밖에 없는 상황이냐면은, 자신의 형이었던 신립이 탕금대에서 전사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할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내가 여기서 비굴하게 도망치느니, 그죠? 형이 복수도 못하고 비굴하게 도망을 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예 그냥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할은 임진강에서 자신의 형이었던 신립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할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것도 나름 이제 의기는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할이 일개 부장급이었으면은 저 사람 참 그래도 나름 용맹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끝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간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최고 지간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거꾸로 가면 또 어땠을지 몰라요. 유국량이 최고 지휘관이어서 재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빨랑 포위망 뚫고서 탈출을 하자. 그런데 부장이었던 신할이 당신은 가시오.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소. 그랬으면 멋있는 그림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서로 거꾸로 있었다는 거예요. 신할이 최고 지휘관인데 신할이 여기서 죽겠다고 그러고 유국량, 그 밑에 있었던 부장이었던 유국량이 그러면 안 된다. 지금 탈출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 이게 거꾸로 있다 보니까 여기서 스텝이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최고 지휘관이었던 신할이 도망치지 않고 여기서 죽겠다고 버텨버리니까 유국량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도강군의 지휘관이었던 신할은 끝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고 이제 더 이상 포위를 뚫고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한 지경이 돼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유국량도 자신에게 마지막의 말씀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국량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냐?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예요. 비굴하게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이냐. 그래서 유궁량의 선택지는 징비록에 나와 있는 사료 내용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유궁량은 말에서 내려 땅바닥에 앉으면서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다 하고 활을 당겨 적군 몇 사람을 쏘아 죽인 다음 적병에게 살해되었으며 신할 또한 전사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궁량의 최후도 상당히 장렬했는데 이미 끝났다라고 본 거예요. 탈출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비굴하게 여기서 항복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나도 마지막 한 명까지 죽이다가 길통으로 삼고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궁지에 몰린 이제 지휘관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서 거기서 멋있게 활이나 칼을 딱 뽑아들고서 최후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혼자서 적진을 갖다 누비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 쓰러뜨리고 그런 무협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영화 속 장면이고 영화 속 장면이고 현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궁량이 이제 말에서 내려가지고 활을 당겼는데 그래서 적군 몇 사람은 쏴서 죽인 거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군이 둘러싸가지고 바로 이제 유궁량은 거기서 참사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장면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요것도 굉장히 장렬하고 비장한 최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궁량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자기는 분명히 이 도강작전 반대를 했는데 신할이 자기 보고 겁쟁이라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참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나름 또 이제 전세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신할이 또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탕금대 전투하고 판박이었던 게 남의 말 안 듣고 멧돼지처럼 돌짓만 할 줄 아는 지휘관, 그죠? 신립과 신할 형제. 그 다음에 이제 냉철하고 차분하게 전황을 분석해가지고 조언을 해줬지만 씨알도 안 먹혔던 비운의 참모 김여물과 유궁량. 진짜 그 패턴이 거의 그대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강군의 지휘관 두 사람이 죽게 되자 사실상 조선군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뒤가 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도망칠래야 도망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강 전투의 마지막은 탕금대 전투와 정말 판박이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이하 사료 내용을 보시면요. 군사들은 달아나 강 언덕까지 왔으나 건너지는 못하고 바위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강물에 뛰어드니 마치 바람 속에 어지럽게 떨어지는 잎사귀 같았다. 미처 강에 몸을 던지지 못한 군사는 적군이 뒤에서 쫓아와 긴 칼로 내리치더니 모두 엎드려 칼만 받을 뿐이었고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김명원과 한응이는 강 북쪽에 있다가 이 모양을 바라보고 그만 기가 꺾였다라고 돼 있죠. 자, 징비록에서는 이때 당시 임진강 도강군의 최후를 보고서 마치 바람 속에 어지럽게 떨어지는 잎사귀 같다라는 수사적인 표현을 썼어요. 확실히 뭐 이 저자가 류성룡이고 류성룡이 또 문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근데 강 북안에서 이거 광경 바라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사적인 표현하고 거리가 먼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수많은 병사들이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해보고 도륙되었고 심지어 그들 중 상당수가 그저 살기 위해서 강물로 마구잡이로 뛰어드는 바람에 뒤엉켜서 대량의 익사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체가 강물에 가득했고 강은 어느새 핏빛으로 물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광경을 강 북쪽에 남아있었던 김명원, 한응인 이하 조선군이 그대로 다 지켜본 겁니다.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는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강 건너갔던 아군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데다가 심지어 도강군 내에는 누구도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조선군이 자랑했던 최정예, 평안도 국경수비대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예군조차도 저렇게 속된 말로 쪽도 못 써보고 완전히 다 전멸당하는 모습을 봤으니 강 북안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공포라는 것은 보통 전염되기 마련이에요. 강 북안에 남아있었던 조선군 입장에서는 지금 아군이 이렇게 전멸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공포심이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번 공포심이 일기 시작하자 곧 걷잡을 수 없이 공포심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도원수 김명원한테는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한강 방어선에서도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죠. 그러니까 김명원이 굉장히 신중하고 침착하고 유능한 군사 행정가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박홍과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인 건 맞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또 실전형 야전 지휘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밑에 부장급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신각, 신할, 그 다음에 이제 유금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당시 신각은 이양원 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할과 유금량은 강 건너 갔다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좀 도와줄 만한 장수가 지금 마땅히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국 공포심이 팽배해진 강 부간의 조선군 내에서 대형 사고가 하나 터지고 맙니다. 그 사고가 뭐였냐? 그거는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패닉 상태에 빠졌던 임진강 부간의 조선군 진영에서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었는가?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본래 한양 수비를 맡았던 도성 검찰사였죠. 박충간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박충간이라는 인물이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자 도원수 김명원과 함께 임진강으로 현재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임진강 방어선 부간에 박충간이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던 건데, 자, 그런데 박충간은 도강했던 조선군이 전멸하는 모습을 보고서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만 어떻게 하셨냐? 그 자리에서 말을 타고서 주랭랑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박충간은 김명원과 마찬가지로 문신 지휘관이었어요. 역시 박충간도 김명원하고 이제 비슷하게 군사 행정에는 어느 정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군이 몰살당하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니까 완전히 공포심에 넋이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전의를 상실했던 박충간은 그 자리에서 말을 타고 도망침으로써 전선을 이탈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해는 해요. 무서울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문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박충간은 엄연히 군사 지휘관이에요. 이 사람. 그럼 군사 지휘관으로서 전황을 수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충간은 자기가 먼저 공포심에 질려서 도망을 치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충간이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함으로써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냐?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볼게요. 상산군 박충간이 자 여기서 이제 상산군이라는 그런 이제 친구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사실 뭘로 좀 떴던 사람이냐면은 옛날에 정여립의 모반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진압하는 데 기여해가지고 상상군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총애를 했던 그런 신하였던 거죠. 자, 박충간이 때마침 군중에 있다가 말을 타고 먼저 달아나니, 자, 이렇게 박충간이 겁에 질려서 먼저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군사들은 그를 바라보고 김명원으로 여겨, 김명원으로 여겨 모두 외치기를 원수가 달아났다 하였다. 그러니까 박충간이 이때 당시에 고위 장군이었으니까, 지휘관으로 있었으니까, 복장이 아마 이제 도원수였던 김명원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병사들 입장에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도원수를 볼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박충간 정도쯤 되는 장수면 굉장히 이제 고급진 갑옷을 입었을 거고, 그런 고급스러운 갑옷을 입은 지휘관이 말 타고서 전선을 이탈해가지고 혼자 도망을 쳐버리니까 이걸 보고서 병사들은 아마도 도원수 김명원이 도망갔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 어떻게 됐냐? 이에 강 여우를 지키던 군사들이 그 소리에 호응하여 모두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군이 몰살당하는 광경을 보고서 잔뜩 겁에 질렸는데 여기서 이 얘기까지 딱 들리니까 이런 루머까지 들리니까 다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강했던 아군은 몰살당했고 더군다나 그게 또 정예병들이었죠. 거기다가 최고 지휘관인 도원수까지 도망갔는데 다 끝난 거 아니냐 이거죠. 자, 물론 이제 김명원이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노력은 했겠죠. 대열을 이탈하지 마라. 도원수가 아직 여기 있다. 하면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패닉 상태에 빠졌던 병사들 입장에는 그런 말이
시도 안 먹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서 임진강 부관을 지키고 있던 조선군은 한강 방어선 시즌2가 또 나와버렸는데 그대로 이제 공중 분해가 돼버려가지고 결국 임진강 방어선은 스스로 붕괴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김명원과 한응인이 행제소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경기 감사 권징은 가평원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적군은 마침내 이긴 기세를 타고 서쪽으로 내려오니 다시는 방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요거는 좀 이제 나중의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임진강을 도강을 하는데 역시 배가 없어가지고 일본군이 결국 어떻게 도강을 하냐면은 상류 쪽으로 올라가요.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도강을 해서 다시 서쪽으로 타고 내려와서 평양으로 북진을 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한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임진강 방어선은 정말 허망하게 스스로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여유있게 임진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임진강 방어선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자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충격의 연속인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일본군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또 준비도 꽤 많이 하고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임진강 방어선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도원수 김명원을 처벌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김명원마저도 없으면 정말로 군을 지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응인을 처벌할 것이냐? 그것도 곤란했죠. 왜냐면 한응인이 트롤 짓을 한 것은 맞기는 한데 근데 이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선조가 시킨 거잖아요. 그죠? 한응이 가가지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선조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응인을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선조에게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조정은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바로 이때 원망의 화살이 어느 쪽으로 이제 좀 향하게 되냐면은 지금 도원수 김명원이 이렇게 도망쳐왔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 대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되도록 부원수는 도대체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원수였던 신각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부원수란 작자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즉, 만약에 부원수 신각이 임진강에 남아있었으면은 적어도 이렇게 조선군이 공중 분해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부원수 신각이 대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과연 신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뭐냐면요. 본래 김명원은 성품이 온화해서 타인을 쉽게 비방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김명원도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선에 있는 장수들이 끊임없이 임무를 방기하고 이탈하는 상황이 정말 자주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김명원은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담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최후까지 싸우다가 죽는 장수들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임진강 방어선 붕괴 사건처럼 아니 이렇게 어이없게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전선이 무너지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명원이 이런 와중에 김명원이 어떤 생각을 하냐. 신각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이 김명원도 좀 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생각해보세요. 김명원이 도원수죠. 그리고 신각은 부원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신각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김명원과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신각이 자신의 휘하를 이탈해가지고 제멋대로 이양원과 합류를 한 데다가 보고서도 제때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명원도 신각의 행동을 상당히 수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부원수가 도대체 왜 도원수 휘하를 떠나서 이양원 밑으로 들어갔냐? 이양원이 전 우의정이었죠. 그러니까 김명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 신각이 이게 혹시 줄타기 한 거 아니냐? 자기보다 급이 더 높은 우의정
이양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쪽에다 줄을 대려고 그런 행동한 거 아니냐. 혹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쪽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전투에 필요한 목적으로 글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법도 하다는 거죠. 자, 결국 김명원은 제대로 된 연락 한마디도 없이 이양원에게 붙은 신각을 탈영죄로 처벌할 것을 조정에 청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조선 조정은 뭐하고 있었죠? 희생양을 찾고 있었죠. 지금 누가 한 명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한테 지울 거냐 이거죠. 안 그래도 희생양을 찾고 있었는데 김명원의 보고를 받고 신각에 대해서 조선 조정은 더 큰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새로 우의정이 임명됐던 이양원을 이제 교체하고서 새로 우의정이 임명됐던 유홍은 이 사람도 되게 급진파였거든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확인도 해보질 않고서 성급하게 김명원의 보고를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면서 유홍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선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지금 걸핏하면 최고 지휘관들이 이렇게 도망을 치니까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선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전장을 이탈한 장수 몇 명을 시범 케이스로 목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이은 패전으로 전장에서 도주한 장수들이 한둘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죽일 수는 없었고 시범 케이스로 몇 명을 족치기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걸려가지고 죽은 게 바로 경상 좌병사 이각이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시범 케이스 타겟으로 걸렸던 게 누구였냐면은 부원수 신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위급 장수 몇 명 정도는 죽일 필요가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결국 선조는 우의정, 유홍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선정관을 파견해가지고 신각을 참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정관이 신각이 있는 대탄 방면으로 가게 되죠. 자, 근데 바로 이때 얄궂게도 한 발 늦게 신각이 이제 얼마 전에 거뒀던 해유령 전투의 승전보를 알리는 보고가 조정에 도착을 하게 돼요. 정말 참 얄궂게 흘러가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사신을 보내어 부원수 신각을 참하였다. 신각은 처음에 부원수로서 김명원을 따라 한강에서 방어했는데 명원의 군사가 패하자 이양원을 따라 양주에 와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였다. 자, 이때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신각이 이양원과 같이 해일령 전투에서 일본군의 소규모 부대를 격파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런데 이양원은 당시 산골짜기에 있었으므로 상황의 보고가 끊겼고 김명원은 신각이 이양원을 따른다고 핑계대고 도망쳤다는 것으로 장계를 올려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오해가 정말 비극을 낳은 건데 이때 이양원과 신각이 산골짜기에서 병력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고가 좀 이제 제때제때 올라가지 못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전혀 안 한 건 아니었고 간간히 보고서를 올리기는 했는데 좀 제때 올라가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진강 패전이 일어날 바로 딱 그 무렵에 또 보고가 잘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양원과 신각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무원들은 보고 철저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꼭 공무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고 철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을 하다가. 근데 이거를 갖다 감추고서 이거 알면은 내가 나중에 크게 피해볼 것 같으니까 감추고서 덮어놓고 넘어가야지. 그랬다가 더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냥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제때제때 빨리 보고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나중에 방패막이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제때 보고는 했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호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명분으로. 그래서 이일 같은 경우 탕금대에서 패전해서 도망치는 와중에도 이 사람도 이제 막 산골짜기 따라가지고 도망치고 그랬겠죠. 그런 와중에도 장기를 또 제때 올렸어요. 이일은.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양원과 신각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이 좀 이제 아무래도 이일보다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명원이 오해를 한 거예요. 신각이 이거 일부러 저쪽에 줄대려고 도망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처벌해달라고 청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에 유홍이 그대로 믿고서 그러니까 지금 선조 조정 입장에서는
희생양 한 명 찾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걸린 거죠. 오케이, 좋았어. 너 죽었어, 이제. 하고. 이 정도급 한 명을 목을 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선정관을 보내서 현장에서 베어버리도록 청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선조가 오케이 하게 되면서 선정관이 떠나게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첩서가 이르렀으므로 상이 뒤따라 선정관을 보내어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말하는 첩서는 해일용 전투의 승전보죠. 그 승전보가 딱 도착을 했을 때 선조 조정은 이제 완전 충격에 빠진 겁니다. 이게 뭐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각이 전투를 회피해서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가서 꽤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최근에 이 정도 전과를 올린 장수가 누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제차 선정관을 보내가지고 형을 중지하도록 했는데 늦었죠 사실. 왜냐면 먼저 간 선정관을 무슨 재주로 따라잡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죠? 자, 그래서 그 이하 사례 내용이 참 이제 안타깝게 쓰여 있습니다. 신각이 비록 무인이긴 하나 나라에 몸바쳐 일을 처리하면서 청렴하고 부지런하였는데 죄 없이 죽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겼다. 이러면서 신각은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임진강 주 방어선은 붕괴되었습니다. 부원수 신각의 죽음으로 대탄 방면 방어선도 굉장히 위태롭게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양원 혼자 지키고 있는데 병력 규모도 적은 데다가 사실 이양원도 김명원 과죠. 이 사람도 군사 행정가지. 엄밀히 말하면 야전 지휘관은 아니에요. 야전 지휘를 할 만한 장수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신각이 해주고 있었는데 신각이 죽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 만약에 일본군이 대탄 방면으로 밀고 오면은 사실상 이양원은 여기서 그냥 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탄 방면이 뚫리게 되면은 바로 그 근처에서 철원 방면을 지키고 있던 이혼과 이일 역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임진강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가 됨으로써 이제 조선은 다시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임진강 방어선의 붕괴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모루와 망치전설. 임진강 방어선이 모루가 되고 삼도 근황병이 망치머리가 돼가지고 일본군을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한양을 탈환하겠다. 그게 이제 이때 당시 조선의 작전이었는데 이 작전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망치머리가 아직 도착도 안 했어요. 도착도 안 했는데 모루가 먼저 박살이 나버린 형국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인 작전의 변경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도 근황병이 5월 24일 날에 온양에 이제 모여서 다시 또 북상을 개시해가지고 6월 3일 무렵에는 삼도 근황병은 마침내 수원에 도착해서 한양 탈환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양쪽으로 협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각계격파를 당한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삼도 근황병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